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B컷 인하에 대한 요구 발언까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안에서 3대 지수 모두 흐름이 좋았고요. 또한 M7 종목에서는 구글이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더욱더 강한 흐름 보였고 테슬라도 역시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 관련 이슈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와중에 밤사이에는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에 우호적인 그런 상황들이 형성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생각보다 순탄한 흐름들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구글이 4%대, 테슬라가 종가 기준으로 3% 중반대 상승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 장중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 다우지수는 0.1%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약 1%가량 올랐습니다. 0.94% 장중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5% 상승하면서 6,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밤사이에도 이 모건 스탠리 또 이어서 RBC 캐피털 마켓까지 내년 이 S&P 500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년 중반까지 약 7,100에서 7,200포인트가량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 두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밤사이에 시장의 이 투심을 우호적으로 만들었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마드리드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 입에서 동시에 틱톡의 매각에 대한 기본 합의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 매각이 거의 눈앞에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점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자면요. 틱톡은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모 회사가 중국의 바이트댄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 탈취 등을 이유로 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안보적인 위협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기업에게 이 경영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기업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 법안이 작년 4월 제정된 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CNN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 가장 인수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오라클인데 덕분에 오라클이 장중 5%대 강세 보였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상당히 이번 회담이 잘 진행이 됐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파벳과 또 테슬라 역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알파벳은 드디어 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최근 몇 달간 AI와 더해서 이 유럽연합의 반독점 우려로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2일이었죠. 반독점 소송에서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251달러까지 도달했는데요. 이 시티의 목표가 상향 조정 225달러에서 280달러의 이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또 영국 티사이드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기대감 불러 모았습니다. 또 이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전전거래일에 6%, 전거래일에 7%, 오늘도 추가적으로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자 매입일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장중 한때 6%대 급등하면서 올해 주가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이 독일에서 3, 4분기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공장장의 인터뷰 메시지까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지만 장 후반 들어서 이 CFRA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이 엔비디아와 일부 미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나 엔비디아를 대상으로는 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 수출 통제가 상업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기관과 협력 중이고 또 지금은 중국의 반독점법을 전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면서 준수하고 있다면서 반박을 내놓자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엔비디아와 코어위브 간의 클라우드 계약이 63억 달러로 평가됐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약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 돈들 흐름 바로 보시죠. 계속해서 M7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확실히 이 엔비디아 약간의 약보합을 제외한다면 전 종목이 약 M7이 1%대에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이 구글입니다. 4.34% 큰 폭으로 뛰어 올랐고요. 이 구글 덕분에 계속해서 AI 관련해서 이 광고 시장에 활기가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타도 1.2% 올라섰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도 3.6%, 좀 전에 말씀드린 자사주 이슈 매입까지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에 활기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이 1.45% 뛰어 올랐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이 챔피언스 리그 중계에 증강 현실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한층 더 끌어올려졌습니다. 이번 주 UEFA 챔피언스 리그 1라운드 이 토트넘과 비아레알 간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 강세 보였습니다. 이 협업 플랫폼 팀즈, 이 팀즈가 그간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에 발목이 잡혔었는데 이거를 오피스 제품군에서 완전히 분리하겠다. 한마디로 유럽연합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큰 폭 올랐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1%대 매수세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반면에 제약주들이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노보노디스크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먹는, 그러니까 경구형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비렐서스가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이 비만약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들은 일제히 반대급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전력주는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GV노바가 1.8%대 상승 흐름 보였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오클로가 밤사이에 15% 올랐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7%대 강세 보이는 등 원자력주가 강했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관련 협정을 이번 주에 체결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원자력과 전력주들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에 또다시 이 움직임을 더해준 종목들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ASML 홀딩스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 타고 5.74% 상승했고요. 또 알파벳 클래스 A 구글이죠. 4.3% 올라섰고 테슬라도 3.6%대 강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 오라클의 경우에 3.41% 올랐었죠. 지금 현재로서는 오라클이 이 틱톡 인수의 가장 큰 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오라클은 이미 현재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 CEO 레리 앨리슨을 굉장히 지지하는 인물로 유명하죠. 이 때문에 오라클의 주가 장중 5%대 강세 보였다가 약간의 되돌림 후반에 나왔습니다. 또 인텔도 2.87% 올라섰는데 알테라집은 51%를 매각해서 올해 운영 비용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고요. 이어서 알래스카에어는 4.72% 하락했습니다. 이 3분기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월풀이요, 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2.36% 하락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렇게 본인의 해외 경쟁사들이 수입 가전제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보고해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걸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미 정부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LG 측이 우리는 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이 해당사의 그런 부진함은 해당사의 이슈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 LG전자와 또 삼성전자 흐름까지 좀 이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온 세미컨덕터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부 아날로그 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3%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머스크 CEO의 자사주 매각 소식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사실 역대 최고급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장중에는 6%가 넘게 올라갔는데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으로 종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3.62%의 오름세 보였고요. 알파벳은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애플과 MS,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소식 덕분에 4% 넘는 강한 흐름이 보여졌고요. 엔비디아 0.04%의 하락인데요. 중국의 반독점 조사 발표, 규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머스크노5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 장에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던 M7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낙폭을 방어하면서 0.04%만큼의 하락세권에서 약세권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미국산 아날로그 칩 반덤핑 조사 착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던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던가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 넘게 밀렸고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0.12%에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1% 넘는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얼마 전에 공식 행사로 발표가 됐던 아이폰 17 시리즈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평가를 계속해서 쭉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폰 17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또 시장의 해석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16보다는 수요 회복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애플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리포트가 제시됐고 이에 따라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팔란티어가 호실적에 더불어서 AI 경쟁력 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미조 쪽에서 보유 유지해라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확신이 드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13%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 리포트 의견 반영됐습니다. 오라클이 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M7 종목 다음으로 주목이 되는 것은 바로 오라클과 팔란티어인데요. 오라클이 그 가운데서도 AI와 클라우드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3% 넘는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42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29곳에서 현재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잠깐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금 올라가면서 오늘 장도 기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보시면은요, 코어웨브가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63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는 8조 가량인데요. 상당한 큰 규모의 이 클라우드 경쟁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종가도 7% 넘게 급등을 보였고요. 힘센 허즈 보시면은 슈퍼볼 광고 규제 관련해서 위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2% 넘는 강한 약세권에서 마쳤습니다. 우버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우버의 흐름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부의 혁신이 상당히 도드라집니다. 사상 최고치 이번에 경신을 했고 연간으로 갔을 때 61%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장중에 지난장은 3% 넘는 강한 흐름세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른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라고 불리는 종목인데 IPO 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죠. 장중에는 45달러 수준까지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가는 36달러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1%가 넘게 올랐습니다. 브로드컴도 사실 흐름이 상당히 좋은 이유 바로 시장의 평가가 좋기 때문입니다. 360달러가 넘게 올라서면서 현재도 상당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투자 의견 시장률 수익률 상위가 났고 또 목표 주가도 420달러로 제시되는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1%대 상승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63달러 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 정유시설 키리시와 또 최대 수출항인 프리모르스크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한층 더 확대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공급망 우려가 부각이 된 국제유가입니다. 이 때문에 상방 우려를 받았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7.32원 내렸습니다. 1385원 선, 드디어 1390원 선 레벨에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이제 한층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약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영향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제 이 정부가 우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졌었죠. 이 때문에 원화의 매력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원달러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21만 5천 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 금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3,700달러 선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1%대 강세를 연달아서 좀 이어가고 있는 금인데 우선은 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부진했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확산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약달러까지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0bp 인하를 계속해서 연준에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금 가격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채는 장단기물 모두 이 소폭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 관련해서 미국 지표가 부진했던 영향 마찬가지로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나온 경제 지표와 주요 발언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밤사이에 없었습니다만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뉴욕 제조업 지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 어찌 보면 축소판, 그러니까 선행지표격이 되는 그런 지수인데 보시자면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고요.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7입니다. 이 지난 6월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데 신규 수주와 출하가 급격하게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향후 6개월 전망 역시 고용이 정체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등 계속해서 낙관론이 살짝 약화되는 모습들이 고용 측면에서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대규모 금리 인하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because는 50bp 인하를 뜻하기도 하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컷, 대규모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고요. 지금 이 시각 실시간 기준으로 패드워치 툴 기준 9월 FOMC에서 50bp 비컷 인하 확률은 4%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그 레벨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컷에 대한 기대감 그리 높지 않고 있고요. 또 기업 실적 관련해서 앞으로는 분기가 아닌 반기마다 발표를 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너무 많은 부담들을 지고 있다. 이걸 완화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SEC 측 증권거래위원회 측과의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분기 1년에 4번이 아니라 반기 1년에 2번 기업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있었던 이슈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시장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미중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과 연중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자세한 이슈들 살펴주시죠. 네, 이날 최고치 랠리 배경에는 미중 무역 협상 훈풍이 있었습니다. 양국 고위 당국자들은 관세율과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갔고 기본 합의 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진핑 수석과 통화를 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도 증시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고용시장 둔화와 완만한 인플레이션 흐름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칫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결정으로 비칠 경우 금융시장과 달러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습니다. 또 이미 과열된 시장에서 완화 정책이 되레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사이에서는 소문에 사서 사실의 판단은 경계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군론에 치우치기보다는 분산 투자 같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M7 종목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테슬라 최근 며칠간 급등을 했는데 원인이 바로 이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며칠간 테슬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의 시선을 모았죠. 1분기 실적 부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 이후 한동안 부진했던 테슬라. 그러나 최근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3.6% 상승하며 4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한때 8%가 넘기도 했죠. 이는 올해 초 대비 6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며 불과 지난 4월 초 220달러 대비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85%나 오르는 수치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머스크의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비전을 계속 강조해왔죠. 이 같은 행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테슬라의 메가블록스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그리고 머스크의 보상안이 긍정적인 평가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이 노후화됐고 종국 BYD 등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따른 소비자 반감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 목표가는 현 주가 대비 20%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의 비전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척이 잘 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변수는 역시나 한미 무역 협상입니다. 자칫 협상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다면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8월 양국은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세부 조건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문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3,500억 달러를 보증이 아닌 현금 그대로 미국의 특수법적 법인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외환 보유고가 충분치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돈 역시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수익도 처음에는 50대 50으로 나누다가 한국이 투자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미국 측은 한국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리한 경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결국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다만 이에 대한 반대 굿불을 얼마나 튀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한 한미 통화 서프 등 우리 외환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조건 등이 충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후속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세부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김상윤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 오늘 머스너 5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머스터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내비쳤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1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틱톡 제재 문제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구해내고 싶어했던 특정 회사에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는 19일 통화할 예정이라며 양국 관계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4일에도 그는 이 외국 기업이 미국 투자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미국에서 고용된 인력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전문 기술을 배우고 결국은 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 단속과 그 시점이 맞물리면서 한국인 구금 사태를 또 의식한 것은 아니냐라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쪽에 반독점 조사에 나선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이러한 반독점 조사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4차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중국이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신경전이 더욱더 가속화된 것으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정조준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양국 협상 국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현지 시간 15일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을 했다라면서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할 때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 GPU와 네트워크 장비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엔비디아는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이유로 GPU 공급을 중단했고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부터 조사를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무역 관련 고위급 회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됐고요. 양국은 관세, 틱톡 매각,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고요. 다만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에이펙 회의 전에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세계 최대 기업 이 구글이 드디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2004년에 상장한 이후 거의 21년 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애플과 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번에 네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구글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3.19% 상승하면서 251달러 수준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구글의 시가총액이 3조 80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3조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습니다. 구글의 상승세에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결했던 법원은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 제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크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덜어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이 판결 이후 구글의 주가가 약 2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2% 급증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은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체 칩 개발과 제미나이 AI 모델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덕분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구글이 더 이상 단순한 검색 기업이 아니라 유튜브와 웨이모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글로벌 멀티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술주 전반이 상승을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규모가 1조 4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 장내에서 자사주를 1조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5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대규모 매입은 시장에서 CEO의 신뢰 표명으로 해석되며 테슬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2일 이 테슬라 주식 257만 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는데요. 총 10억 달러, 한화 1조 3천억 규모로 역대 머스크 개인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입을 머스크가 회사 성장 가능성을 직접 증명한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전날보다 7%가 넘게 오르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프리마켓에서 8%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제시한 성과 보상안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머스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 현재 약 1조 3천억 달러에서 8조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입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향후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기업 바로 코어위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8조 수준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코어웨이브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AI 기업 이 분야에서 더욱더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코어웨이브가 엔비디아로부터 63억 달러 규모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AI 시장 확장 기대감 속에 코어웨이브 주가도 급등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코어웨이브는 엔비디아와 최소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 수준의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오는 2032년 4월까지 엔비디아가 미판매 잔여 용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확보해 고객사에 임대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현재 코어웨이브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0% 넘게 급증한 1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형 고객과 잇따라 계약을 맺으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너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트럼프 틱톡은 못 참지입니다. 자, 틱톡이 그 거래의 테이블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샘 알트만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자, 틱톡하고 유튜브는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일 그 막 구독자 많은 사람이랑 틱토커에서 가장 구독자 많은 사람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틱톡은 약간 게임하는 듯이 자꾸 뭐가 아이템이 무슨 막 떨어지고 게임 화면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얼굴 없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ASMR 그 입술만 나오는 여자분, 그쵸? 말도 안 되는 구독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김프로라는 분, 그쵸? 구독자가 막 정말 어떻게 그 외국인들이 구독자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틱톡은 구독자가 더 많더만요. 그래서 어쨌든 틱톡하고 유튜브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틱톡을 또 굉장히 양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틱톡을 하는 사람은 또 틱톡 챌린지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틱톡이 젠지 세대들, 특히 미국 젠지 세대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거를 틱톡을 어느 정도 사업권 뭐 지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내주는 대신에 뭔가를 얻어내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아이템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좋아하고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 갖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히토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랑 틱톡 있죠. 이거 두 개 내주면서 뭔가 엄청난 거를 물론 그게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알리바바가 혼자 자체측 개발한다고 중국이 원래 콧대가 높잖아요. 자존심은 세우지만 솔직히 지금 말해가지고 빨리 구글 다시 따라가려면 지금 그쵸 나노바나나 비오3 따라가려면 빨리 그 영상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물론 또 지금 또 뭐 나왔어요 하나 중국 거 나왔는데 뭐 싸게 좋게 받는다 해서 그 중국 사람들은 그게 뭐 비오3보다 낫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 슈퍼칩 포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거래를 할 것 같아요. 거래를 할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는 뒤에다가 샘 알트만은 뒤에다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하고 그리어 무역 부대표는 역시 쉬지를 않습니다. 자 그때 그 워싱턴 DC에 그 정문에서 백악관 정문에서 160m 떨어진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자 이렇게 워싱턴 DC가 깨끗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때 옆에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랑 러팅 상무장관 없었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도 바쁘지만
스코펜세트 재무장관은 더더욱 바빠서 아마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여기 날아가서 벌써 협상을 하고 왔죠. 물론 최종 도장은 당연히 트럼프랑 시진핑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둘이 결정할 것이다. 결정할 건데 우리는 이제 그 틀을 갖고 있다. 영어로 프레임워크 틀을 갖고 있는데 거래를 마무리할 분은 이제 두 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 두 분에게 공을 넘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틀을 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틱톡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배경을 아까 살짝 얘기 드렸지만 틱톡이 일단 엄청나게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틱톡이 유튜브로 아까 말한 대로 결은 다른데 유튜브를 이기겠다고 지금 그 플랫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틱톡 있고 틱톡 라이트라고 있죠. 여러분들 까시면은 막 그 시청만 하면은 막 돈을 뭐 엄청 주고 막 친구 데리고 오면 15,000원, 2만 원씩, 3만 원씩 줘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돈 벌려고 막 몇십만 원 벌 수 있으니까 한 달에 그거 막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틱톡 라이브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아프리카 TV보다 지금 아프리카 TV 숲으로 바뀌었지만 돈 더 많이 버는 BJ, 그걸 BJ라고 해야 되나? 틱톡커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 약간 막 춤추고 막 이러면은 막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전 세계 그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틱톡이 막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먹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거다 보니까 그런 반발이 있는 거죠. 이게 바이트댄스라는 모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옛날에도 우리나라 뭐 LGU 플러스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걸 가입하면은 통신 장비에서 뭘 빼가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틱톡을 가입해서 틱톡 가입할 때 개인 정보를 쓰는데 구글 아이디로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해킹에 이용한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위협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면서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를 요 지금 틱톡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4월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예요. 만약에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한테 안 팔면 이 작년 4월달에 제정한 틱톡 서비스 금지법을 시행하겠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크거든요.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저기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주고 있고 친구를 막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판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게 매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제 끝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가져갈지. 왜냐면 지금 미스터 비스트도 이걸 노렸거든요. 사실 이 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 있죠. 미스터 비스트 그 사람도 이걸 사려고 했어요. 틱톡을 아예 사버리려고.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은 안 됐고 미국 기업에게 넘길 건데 누가 넘길지 다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구글도 그렇고 다 메타도. 그래서 틱톡과 계약을 일단 맺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일단 중국 측에서 일부 공격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 뭐냐면은 이 협상을 하고 이제 틱톡 이 매각 협상을 지금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짜놨잖아요. 근데 하필 이날 아까 나왔지만 하필 이날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이거 솔직히 대놓고 한 거죠. 아니 그 그리어 무역부 대표랑 스코펜세트 재무장관이랑 자기 그 중국의 이 지금 협상 대표가 나와가지고 왕룽인가 청룽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중국은.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원래 그렇잖아요. 뭐 정상끼리 협상하거나 회담을 하는데 자극할 만한 행동은 자제하기 나름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날 엔비디아 저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조사를. 그래가지고 일단 그게 당연히 저기 얘기가 나왔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론을 틱톡에서도 한답니다. 토론을 틱톡을 갖고 토론을 했고 어쨌든 간에 10월 말에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저번에 이 미국 저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때 에이펙 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고 했더니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성사시킬 것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그리어 무역부 대표 이 두 명이 항상 세트로 다니죠. 이 무역 협상할 때는 두 명이 세트로 다니는데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가슴을 만지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재밌는 표현인데 내 가슴을 만지는 건 쉽죠. 내가 내 손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거였다는 거죠. 어려운 거였는데
우리는 틱톡 매각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짰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거죠. 내 가슴을 만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무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자, 일단 이제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리더의 승인.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해봐야 도장을 찍는 거는 그 두 사람이 할 역할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틱톡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0일 날 이 90일로 이제 단위로 끊어서 간다고 했죠. 90일 단위로 끊은 무역협상 연기, 이 지금 기한이 11월 10일로 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게 10월 달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이 1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연기 부분을 다시 뭐 90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유럽처럼 EU처럼 결과를 그냥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그거를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결정할 것인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한 10월 달이면은 이제 한 10일, 1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뭐 그거는 두 명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성과가 하나 있었죠. 아까 두 개잖아. 히토르랑 틱톡을 중국은 그 두 개를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낼 수 있을 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죠, 중국도. 중국도 만약에 그냥 나 히토르 미국한테 안 주면 그만이고 틱톡도 안 팔면 그만이고 너네랑 협상 안 하면 그만이야 하면서 인도 브라질처럼 아예 가서 들이 누워버리려면, 그렇죠? 침대 협상이죠, 침대 협상. 침대 축구처럼. 아예 해버리려면 여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자리에 나왔다는 건 자기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중국도. 근데 어쨌든 미국이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히토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얻어냈어요, 일단.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틱톡 매각 협상 틀 짰죠. 히토르 더 좋은 거 받아낸다고 했어요. 물론 최종 종지부는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시진핑이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게 그 말이죠. 엔비디아 조사에 좋지 않은 타이밍. 그러니까 엔비디아 조사를 하려면 굳이 이날 말고 다른 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둘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조사했어야 되냐. 그 얘기도 했답니다. 뭐 근데 얼굴은 이제 웃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막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 면접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면접 얘기를, 왜냐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그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잖아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도. 근데 이제 자기는 안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뺐어요. 그렇죠? 4명 중에 거론이 된다고 했었는데 스콧 베센트가 자꾸 재무부에 있고 싶어 한다. 이제 나도 거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에다가 이제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대체할 뭐 4명, 1명을 추가해서 뭐 4명 정도 면접을 보겠다 해서 뭐 지금 케빈 해시시 가장 일단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크리스토퍼 윌러 지금 현재 이사가 의장으로 갈지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 얘기를 했더니 차라리 나는 지금 여기서 협상하고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의 조용한 기간,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다 언론의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죠. 지금 16일부터 FOMC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주에는 언론하고 인터뷰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우리 선거 일주일인가 2주일 앞두고는 그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되듯이 일단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존중해서 나도 뭐 면접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안 하겠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편하고 지금 여기 협상에 중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샘 알트먼, GPT-5, 터커 칼슨 대통령 없는 거 다 알아. 자, 터커 칼슨, 지금 진행하는 팟캐스트, 터커 칼슨 보수의 우파 대표하는 그 팟캐스트죠. 옛날에 앵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유명한 사람이 다 나와요. 뭐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싹 다 나옵니다. 저희 샘 알트먼이 나왔는데 GPT-5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하이템플러 프로토스에서 그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 번개 지지는 애. 그 두 명 합치면은 아콘이라고 전구 같은 솜사탕 같은 애 만들어지잖아요. 그 솜사탕 같은 애가 쓰는 기술 중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허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질럿이 한 5마리 있으면은 허상을 만들어내면 질럿이 한 20마리가 돼요. 그럼 15마리는 가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할 때 가짜를 막 공격하는데 그 돈을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15마리 가짜를 공격하는데.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 현상이 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없는 허상을 만들어내서, 혹은 이 질문자가 허상을 만들어내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하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열심히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는 것도 아니 열심히 답변을 해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항상 환각을 본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GTP1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GTP1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환각률,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겠죠. 오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GPT2에서 오류율이 무려 50%였어요. 그리고 GPT3에서 20%, GPT4에서 2%, 지금 GPT5는 거의 1% 수준. 이거를 지금 샘 알트먼은 이제 AI가 1000번 중에 딱 한 번만 실수하는 0.1%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예를 딱 듭니다. 알기 좋게. 자, 터커 칼슨 당신이 진행자인데 미국 대통령이 터커 칼슨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커 칼슨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안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터커 칼슨 대통령이 있다고 자꾸 너가 모르는 거야. 너 아직 공부 안 했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GTP에다가 최근에 물어본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미제야? 근데 미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범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극시키면 야, 너 아직 다 모르잖아.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라니까? 터커 칼슨이 미국의 대통령이야. 그럼 이제 갑자기 얘가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었지?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잘 몰랐어. 터커 칼슨이 대통령이었구나.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이럽니다. 이게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인공지능에.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다른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지겠죠. 지금 뭐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GPT,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록3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쪽에서는 또 그 밑에 산하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지금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이거는 뭐 주제는 아니고 짧게 넣은 건데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면접 계속 보고 있느냐 했던 기자의 질문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고 이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나도 이 블랙아웃 기간을 존중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중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존중을 할 거라면은 진작에 파월한테 저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무슨 블랙아웃 기간이고 무슨 휴가를 떠나고 잭슨홀 가가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회의를 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냥 매일같이 그 연방주택청장 피해 볼트랑 융단 폭격을 내리고 있죠. 자, 더군다나 지금 FOMC가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너무 늦다. 자, 이제 아예 too late죠. 파월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미 오래됐지만 파월은 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너무 늦다는 지금 당장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리를 인하해야 돼. 그렇군요. 자,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더 큰 금리 인하. 자, B컷을 원하고 있습니다. B컷을 지금. B컷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소 2단계 아니면 많게는 3단계까지도. 만약에 여기서 정말 파월이 마음을 달리 먹고 정말 2단계 이상 3단계 좀 심한가요? 어쨌든 2단계 이상 3단계를 만약에 금리 인하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 너무 늦다를 너무 빨리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빨리로는 안 바꾸겠지만 너무 늦다라는 별명을 떼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주택은 치솟을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필볼트 연방주택청장이 매일같이 지금 리사 쿡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파월 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때렸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자기가 연방주택청장인데 거기서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주는데 모기지 대출을 주택용으로 받아가가지고 콘도 사업을 한 리사국은 당장 해임돼야 되고 그것에 동조한 트럼프는 해임을 날렸고 리사국은 대통령이 해임 권한 없다고 소송을 한 상태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이 투표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연방주택청장이나 트럼프가 계속 때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기지 금리를 낮춰서 일반 중서민층들이 주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주택을 사야 되는 중서민층은 못 사고 리사국 같은 사람만 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주택을 사게 만들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주택 가격을 올려라 이거죠. 그럼 이제 연방주택 청장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발표하는 기존 주택 판매, 잠정주택 판매 이거 지표가 높게 나오니까 트럼프한테 와 대통령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더 높은 자리 할 거 아니에요. 뭐 재무부 장관을 하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B컷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아예 트루스 소셜에 천명을 하였다. 자, 이번에 과연 B컷이 나올지 그냥 일반적인 금리 동결이 나올지 B컷 자이언트 컷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할루시네이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기가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 군데 질문해본 다음에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답변 못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은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터커 칼스닉 대통령이라고 물어봤는데 터커 칼스닉 대통령이 진짜인 것처럼 열심히 답변하려고 한다.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샘 알트먼이 예를 들었죠.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갤럭시 썼는지 아이폰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궁금하신 분 자체가 지금 생각이 제 말에 휩쓸린 것이죠. 세종대왕님이랑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폰을 썼겠어요? 그 당시에 폰이 없었는데. 근데 이거 할루시네이션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아니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 폰을 썼다니까? 너가 모르는 거라고 공부를 더 해. 그러면 이제 얘가 열심히 공부를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요. 아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폰을 썼는지 내가 연구를 다시 해서 다시 답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허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쓰시는 인공지능에 대해 가서 이런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님은 갤럭시 폰을 썼어? 아이폰을 썼어?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로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이 밤사이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의 이틀차 협상이 완료됐다는 소식 전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국이 틱톡 미국 내 사업의 매각권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됐는데요. 이 틱톡은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이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보 논란이 그간 참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4월경 만약에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게 매각하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금지시키겠다 하는 틱톡 금지 법안까지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유예가 돼 오다가 오는 17일 바로 하루가 남았죠. 유예 기간 종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오라클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프레임워크까지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 틱톡의 미국 사업 철수가 다시 한번 유예될 수 있다는 이 로이터 통신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미국이 완전히 흡수를 하든 또는 유예가 되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슈에 따라서 그간 틱톡 관련주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먼저 모비데이즈는 전거래일에도 0.85%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죠. 이어서 카페24는 틱톡 커머스의 파트너사고요. 또 플레이디 역시 이 틱톡과 공식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바가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EM댓이 기타 광고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카페24까지 틱톡 커머스의 파트너사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테마주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죠. 미국과 네덜란드가 중국 측에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걸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 게르마늄을 포함한 희토류, 광물 자원 수출 제한으로 응수를 했는데 이 지난해 말부터 그 여파가 본격화되다가 밤사이에는 드디어 이 게르마늄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현재 시각 15일 기준으로 1kg당 약 5,000달러 선까지 뛰어 올랐는데 약 1년 반 만에 5배가량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이 첨단 방산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마늄이죠. 이 때문에 이 지난 뉴욕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우려감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보시자면 전 세계 게르마늄의 60에서 70%의 생산을 중국이 담당하는 만큼 이번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 게르마늄, 특히나 희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다시 한번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나 이 RF 머티리얼스가 5% 전거래일에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을 한 이유가 전날 9월 12일 이 주가 급등에 따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거래 현재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 경고 종목이 해제될지에 대한 여부는 이 최초 판단일이 9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 이후에 급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먹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이 리벨서스를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심혈관 질환의 개선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리벨서스는요, 위고비의 성분이죠.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먹는 버전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쉽게 말해서 같은 GLP-1 계열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자, 이 때문에 전날 노보노디스크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의 주가가 약 1.3%가량 강세 보였고요. 반대급부로 나머지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오늘 강세 추가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나 인벤티지랩이 전거래일 10%대 굉장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 비만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독 치료제로 기술 이전에 도전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또 이어서 올릭스도 4.13% 올랐는데 이 기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내년 3월까지 이 중국의 해적 케이블 부품을 조사해서 교체를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밤사이에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해적 케이블 배제를 하는데 동참하겠다는 건데 이유가요, 해적 케이블로 인한 도청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자,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거 중국산 해적 케이블 관련 부품들이 교체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에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전선주들, 특히나 해적 케이블 관련주들 강세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LS 마린솔루션부터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 또 대한전선까지 오늘 추가적인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이 미국과 영국 간의 원자력 협정이 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주와 전력주들 함께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게 동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나온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 장 생각을 하면 오늘도 사실 뭐 증권 얘기를 주식 얘기, 시장 얘기 중심으로 또 기사들을 피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목 보죠? 미국발 돈줄 잡았다. 불붙은 코스피에 미국발 돈줄. 외국인 매수세 얘기죠. 표 바로 한번 보시죠. 올해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뭐 9개월 연속 순매도 랠리였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2조, 그다음에 6월 달에 뭐 어쨌든 조금 더 샀죠. 그다음에 7월에 3조 넘게 샀다가 아시는 것처럼 8월에 2조 정도 좀 조금 순매도를 했죠. 1조 좀 정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5조 2,800억 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달은 한 2주 조금 더 지난 거죠, 대략.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한 2, 3일 정도 됐는데 벌써 5주 넘게 사고 있다.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또 FOMC 이후에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번에 9월 달은 6조, 7조 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충분히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FOMC가 변수긴 합니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외국인들에 의한 이 랠리가 지난 6월, 7월에 이어서 좀 다시 한번 리바이벌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달 들어서만 했고 특히 근데 좀 외국인들의 사는 종목은 좀 제한적이긴 하죠. 전기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전체 순매수액의 80% 가까이를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한 7천억 정도, 하이닉스가 2조 한 3천억 정도 좀 되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이유 일단 정책 수혜의 일부분이 다시 좀 되살아났다는 게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땐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시장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유동성이 두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달러와의 약세를 가져오죠. 달러와 약세를 가져오면 당연히 상대국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달러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환차 이익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주식 투자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이 됐다. 충분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이 두 시장이 더 가냐 마냐의 가늠자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 결과 이게 시장에 예상하는 수준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좀 변수가 좀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채권 시장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유동성이 이 채권 시장에 조금 더 들어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당연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살펴볼 거는 오늘 이제 이데일리에서도 별도로 기사를 발간해서 코스닥 얘기를 따로 하던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여전히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코스피가 지금 이달 올해 들어서 42%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25%.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늘 그래왔듯이 지금 시장은 지수 중심,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그리고 그것도 또 반도체 중심이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코스피 중심의 훈풍이 이제 이를테면 조선업으로 따진다 그러면 조선 4사 중심의 이 어떤 강세가 나중에 기자재지로 확산됐을 때 이렇게 기자재들까지 같이 오르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매기가 확산이 돼서 코스닥이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따져보면 지금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그만큼 더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추격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코스닥 쪽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물론 전제가 외국인 순매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양호하다고 할 때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떨어질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거니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개인 얘기 좀 해보죠. 너무 올랐다 최고치 랠리에 하락 베팅하는 개미.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주시장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올해 들어서 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7월 주시장이 3,000선대 아래에서 3,300선대까지, 그러니까 2,400선에서 3,300선까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도 사실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개인은 사실상 그때도 계속 팔거나 인버스 상품을 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ETF 시장 상황을 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표현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인버스인데 그것도 2배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2,900억이 팔려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이런 상품도 7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이것까지 겹쳐서 지금 개인들은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도 보면요, 2011년, 2017년, 2020년 이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 전례 때 보면 한 그 이후에도 코스피가 한 6% 이상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 코스피가 그 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한 6% 이상 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 보면 지금 인버스나 고버스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결과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에도 고퍼스나 인버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손실을 좀 많이 봤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FOMC 이후에 시장에서 원하는 올해 3번, 내년, 그러니까 이번 9월까지 해서 3번, 내년 상반기에 3번 이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연준의 점도표가 나와서 오히려 한 번 더 세게 갈지 참 이번 주 후반이 되겠죠. FOMC 결과가 또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통 주식이 오르면 위험 자산이 오르면 그 좀 안전 자산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기가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 채권이나 뭐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코인 오르고 금, 뭐 채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요즘은 다 오르죠.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고요. 코인 가격도 다시 16,000달러 넘어서 다시 강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 한번 보죠. 그 이유를 이 표로 좀 설명을 이데일리는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M2.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친 게 이제 M2인데 통화량인데 이 M2 통화량이 지금 보시면 우상향이죠. 뭐 엔비디아 주가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돈이 두르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미국, 뭐 우리만 지금 연중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베트남 지수들이 이달 들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미국의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졌던 게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라가 아주 대표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 조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22일부터 또 이제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만 한국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유럽 상황도 되게 좋지 않죠. 뭐 긴축이냐 그다음에 완화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저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럽도 또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 자산이 주가가 오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갈 거다라는 강세론, 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역시 FOMC가 여기에서도 뭔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소비 쿠폰 22일부터 이제 다시 지급이 좀 되고요. 이번에 10만 원이죠. 또 적지 않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업종별 사용액을 좀 보면은요. 식당에서 제일 많이 썼고요. 마트, 식료품 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편의점, 병원, 약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통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소비 쿠폰 2차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쪽에서 또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유통지수 같은 경우도 전거래에 대비해서 28포인트나 좀 올랐고요. 음식료, 담배주도 주가가 좀 올랐고 그다음에 편의점주, BGF 리테일,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죠. 이쪽도 좀 상승을 했고 백화점, 마트주도 대부분 1, 2%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요즘에 잘 나가는 주도 섹터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데일리 기사는 이번에는 편의점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액이 지난번보다 좀 작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의점 같이 이렇게 좀 두고 조금씩 쓰는 게 좀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 또 편의점에 요즘에 그 레토르 식품이나 이런 것도 좀 작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대신 가격은 좀 높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음식료 회사들의 주가가 이번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오늘 기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여기 이제 어제 코스피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3,400선 돌파를 했고 4거래를 연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3,407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환호가 됐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증시 상단을 그동안 제약했었던 원인이 네. 뭔지가 확인이 됐죠. 그거는 이제 대주주 여건 관련된 부분이고 이 얘기와 관련해가지고는 대주주 여건을 10억으로 낮출 의지를 표명하는 시점부터 증시가 네. 눌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게 풀리지 않으면 상단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사실 8월 달 내내 글로벌 증시 좋았거든요. 네. 우리만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지수는 그냥 갇혀 있었지만은 그게 더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됐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개선의 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이 넘친다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풀렸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바로 반응이 나왔죠. 대통령 그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는 이제 미국발도 있죠. 네. 이제 AI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저는 그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뭐 작정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AI 법을 얘기했던 사람이 그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브로드컴하고 오라클의 주가를 폭등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해놓고 위험하다고 해놓고 자기는 엄청난 투자를 질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AI 쪽에서 더 확산이 되니까 이제 소위 빅테크, 아마존이나 저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확산이 되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글로벌 유동성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단을 막았었던 거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안 후퇴한 점, 이 부분도 영향이 있고 또 글로벌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AI 쪽 훈풍이 주된 재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50억 유지로 발표가 됐는데 자, 이 때문에 코스피가 크게 오른 게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과열일지가 이제 포커싱이 되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0억, 10억 이 논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게 있었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주가가 오르질 못해요. 네. 그 양도세 안 맞으려고 파는 물량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품 개정을 하더라도 네. 이게 주주의 어떤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요. 왜?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나서게 되는데 다 주식 팔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전화가 달라진 게 없는 패턴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게 일단 풀렸다라는 점에서는 증시 하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하단의 견고함은 50억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 진행됐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는 빠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물론 빠지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수혜를 받는 업종과 또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게 증권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어떻게 갈까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정리가 되면 네. 좀 더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가가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거래량이 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안정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의도하는 부동산에서 뭐 주식 시장으로 옮긴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은행에 네. 지금 3%가 될까 말까 안 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히 고배당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우량주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네. 수익률을 자연스러운 받을 수 흐름이죠. 있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주기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머니무브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아주 잘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좋았고 글로벌 AI 붐과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들 정말 많이 사고 있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눌려 있었던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이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거든요. 네. 작년에 한번 당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기대해서 연초에 엄청 들어왔다가 그걸 자율에다 맡긴다고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연말까지 엄청 팔았잖아요. 한번 당했고 반면에 지금 일본 증시의 밸류업 정책을 놓고 보면 네.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일본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일본의 어떤 밸류업의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것과 수반해 가지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갖다 자꾸 제약을 두려고 하는 뭐 대주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까탈스럽게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그 이제 약간 의문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주저하고 잠시 또 멈춰 있다가 그 시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데 특히 반도체주가 특히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요. 대한민국 증시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산다고 하면 가장 시총이 큰 거는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그래서 번째는. 쏠리는군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븐트만을 네. 통해 가지고 AI가 확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AI 관련주, 반도체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약간의 지금 제 느낌은 버블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세게 들어왔었던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 글로벌 이슈로 AI 쪽 그리고 워낙에 또 눌려 있다가 대형주 쪽으로 또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도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거운데도 인버스 베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이건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률도 거의 제로고요. 그다음에 관세 협상에서 노이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신고점을 경신하는데 이게 바닥에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지난 주간에 6% 이상 급등하는 거는 연중 고점, 생애 최고점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거의 바닥에서 박살나고 돌아설 터닝할 때 그 시점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네. 연중 고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좀 과열이다,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들 지금 매도되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주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주도 업종으로 좀 주목받는 업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이번에 시작은 무조건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는 오늘 또 B컷을 요구하고 금리 많이 낮추라는 요구를 네. 또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기대치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3번 연속 이제 2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까지 총 한 6번 정도는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면서 문제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노동 시장도 좀 약간 침체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구간에 들어 있고 물가는 아직 덜 잡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애매하게 골디락스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지금도 바이오는 좀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증권주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면 기준금리 낮추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금금리는 더 낮춰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에 대한 문제, 그 이자와 배당을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주 쪽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성장주 섹터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제로 제대로 된 로봇 회사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 낮췄을 땐 자동차 쪽이 수혜를 보는데 지금 관세 문제에 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그런 쪽들도 같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금반지라고 이제 조방원을 이어서 굉장히 주도할 업종으로 주목을 받던데 지주사 쪽도 그럼 좋은 건가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지주사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법 개정의 취지가 대주주의 독점, 전횡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지주사라더라도 50%가 넘어가는 지주사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견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부분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이랑 또 연동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글로벌에서는 연준 FOMC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FOMC 정말 오랫동안 뭔가 기다린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나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죠. 1월부터 계속해서 동결을 해왔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더 폭을 내려야 된다. B컷 인하. 이제 간밤에 또 발언을 내놓았잖아요. 더 압력이 가해지는 거겠죠. 파월의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50bp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내려버리게 되면 이건 정치적인 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파월은 25bp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소위 말해서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금리 인하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졸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난팜 지수에서 일단 쇼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25bp는 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점도표까지 찍히니까 네.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을 시장은 지금 3회 연속적으로 비중을 좀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2회에서. 그런데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과열 구간에 있습니다. 그걸 조금 식힐 가능성은 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배경이 이제 워낙에 뭐 저희 다 알고 있다시피 고용과 물가인데 고용은 뭐 7, 8월 계속 안 좋았고 물가는 사실 아직까지 좀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관세 이슈 때문에 관세가 아직까지는 덜 반영됐다는 것 같고 네.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CPI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가 인상의 조짐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물가 인상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태에서 성장률은 하락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고용이 이제 침체 조짐이 보인다, 쇼크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사실은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배드 이즈 굿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 쪽으로만 포커싱을 해서 달려왔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거는 이제 점도표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는 앞으로 장세가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파월의 말씀드릴 수 발언 또한 또 네네.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연내금 세 차례 선반영은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질까요? 이건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기조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파월의 발언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고용만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물론 고용이 중요하긴 한데 금리가 급등을 하고 고용이 이제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리게 되면 사실 또 이중의 딜레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번에 이제 파월의 발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파월이 경기 침체 아니고 고용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우호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그럼 또 물가에 또 프라이싱 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월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아무래도 무조건 인하로 보시는 거죠? 저는 네. 뭐 지난달부터 계속 네. 네. JP 모건에서는 사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와 채권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하 영향이 네. 악영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하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막상 이게 인하가 발표하면 증시 격언이 이제 세론이라는 게 있죠. 세론 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세론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연준 앞두고 이제 압박이 시작됐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50bp 합계하고 던져버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압력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비싸게 채권을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또 영향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시장 전망한 거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 가격이 3에서 5% 정도 하락할 거고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이 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진다 했을 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 증시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열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정 폭이 생각보다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그럼 대응 전략은 좀 아무래도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까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사실 보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아침에 고점 찍고 밀렸거든요. 장중 내내 좀 싸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PBR 상단을 살짝 넘어섰다가 좀 눌린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77,000원 돌파했다가 다시 되밀린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돌파해서 안착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걸 바로 보통 이제 돌파해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가면서 차트의 어떤 이격을 좀 좁히고 괴리가 좀 높아졌죠. 이동 평균선 간에. 이제 그걸 좀 좁혀가면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테슬라의 어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 최근 들어서 흐름이 상당한데 앞으로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봐도 괜찮을지가 궁금합니다. 워낙에 또 판매량 부분에서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더 사서 더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이번에 올라온 거는 사실은 전기차 판매량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게 커요.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10억 달러 주식 산 거, 그 영향에다가 독일의 공장에서 이제 증산하겠다.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반독점 또 착수 소식이 있는데 요거는 좀 영향이 계속해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좀 주춤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힘겨루기라고 보고 있어요. 미중 관세 협상에 네. 힘겨루기고 오늘 이제 틱톡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됐다고 네. 나오고 네. 금요일 날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전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무리 짓는 수순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최대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부분을 얻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 규제하고 뭐 때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가속기 칩이 있느냐? 네. 없거든요. 엔비디아 거가 중국 안 들어가면은 중국 내에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없고. 그렇다고 해서 AMD가 들어갈 수 있냐? 어차피 엔비디아 못 들어가면 AMD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힘겨루기 마지막 기싸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지금 보면은 보통 매수라던가 아니면 비중 확대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목표 상향도 220달러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쪽을 좀 더 믿어봐도 되나요? AI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집중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엔비디아만 따로 소외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엔비디아의 상승 기울기는 조금 완만할 거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가파르진 않을 거다. 하지만 또 내려가거나 조정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FOMC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세제 개편안 그래도 좀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잘 가길 바라고요.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시장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커플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잠시 마켓나우 1부에서 조금 더 유익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